간밤 미국 연준의 FOMC 결과를 받아준 국내 증시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동결이죠.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늘 코스피가 보니까 0.2% 상승 마감이고 코스닥도 이제 782, 0.3%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화해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온화적인 뉴스도 들려오긴 했는데 또 방금 전까지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이스라엘 측이 대피 경고를 한 이후에 이란의 핵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이 뉴스를 쫓아가긴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에 우리 국장을 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확실히 꺾였고 선물 시장에서의 그 변동폭도 꽤 큰데 이때 동학개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지금 65조 원을 넘어서서 2022년 이후에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장 막판에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 순매수가 시장 하단을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단 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의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예,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FOMC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중동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자체는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뉴스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평가하셨을 때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저도 이런 이슈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안이 생길 때 자문을 구하는 중동 또는 이런 안보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뉴스를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 1년의 연속선상에 있었고 특히 12, 13일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자문을 구하는 이쪽 믿을 만한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았을 때 그 대략적인 반응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판단하는 것이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 그래서 핵 무기 개발 능력이건 또는 미사일 발사 능력이건 이러한 부분에서의 능력을 의미 있게 제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최소한 2주 정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미 분석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오늘 주제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 관세 전쟁 때문이죠.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었고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케이스가 과거 1970년과 1980년대의 오일 쇼크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동일한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제 유가 그리고 물류라고 하는 채널이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글로벌 인플레 압력은 더더욱 높이고 어려움에 있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더더욱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케이스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은 글로벌 경제가 높은 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 상황에 직면을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단순화시켜서 부르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거 오일 쇼크 때
세계 물가 상승률이 10%대 중반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 가까이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의 상황은 물가 부담이 있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망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준 스태그플레이션, 회의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뭐 여기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와 저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19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가 석유와 같은 이러한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도는 분명히 많이 줄었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고 여기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는 과거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과거와는 분명히 좀 다를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글로벌 물가 수준과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질 유가로 환산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측면이 네. 있고요. 조금 전에도 진행자 분께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런 봉쇄라고 하는 예.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는 저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수치. 예.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뭐 글로벌 석유와 또는 네. LNG 생산에 있어서 뭐 3위 또는 글로벌 4, 5위 정도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이란에서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석유 또는 LNG의 공급이 어느 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것을 만약에 뭐 10%, 뭐 30%, 50% 이란산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상정해서 뭐 시나리오를 짜는 게 사실은 정확한 상황에 대한 네.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란산 에너지가 영향을 받는 케이스를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유가 상승의 폭이나 레벨이 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데요? 그 제가 유가상- 받은 질문지를 보니까 예. 뭐 충격이 있으면은 뭐 국제 유가가 뭐 130달러 선 뭐 이렇게 100달러 선을 넘어가는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가령 이란산 원유가 예. 한 50% 전쟁 등으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또는 네.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저희 내부적인 추산으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국제 유가가 높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만약에 네.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워낙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그렇죠.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나 주요 글로벌 IB에서도 유가에 대해서 한 120, 130달러 선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질문을 좀 많이 드릴 수 없었는데 또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FMC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총평부터 듣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앞에 인트로 때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저도 뉴스 등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매파적인 것 같다, 호키시한 것 같다 그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뭐 주가나 금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결국은 뭐 예상했던 바 정도다.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뭐 이 방송이든 다른 곳에서든 꽤 오래 전부터 들여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몇 년 동안 뭐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 변수가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굉장히 큰 폭의 물가 급등을 경험을 했었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었고 하지만 지난해 올해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물가가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인플레, 물가에 대한 경각심, 우려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었고 뭐 여기에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요 정책 키워드들 가령 관세 부과 또는 감세 그리고 이민 통제 강화와 같은 주요 정책 키워드들이 모두 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감세를 해주면 수요가 늘어서 또 인플레 압력이 생기고 예. 이민 통제 유입이 강화되면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뭐 일자리에 대한 공급이 줄어서 뭐 임금이 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이 생각을 저만 했겠습니까? 네. 사실은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곳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 연준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뭐 저는 미 연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미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난해 9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빅컷 금리 인하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정책 금리를 인하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네. 뭐 그래야 맞는데 이상하게 미 연준이 빅컷 인하를 한 그 날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떨어지던 달러화 가치가 상승세로 반전되고 예. 정확하게 그날부터 미 국제 수익률이 또 상승세로 반전해서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오늘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막상 빅컷 금리 인하는 했는데 그날 FOMC와 함께 발표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지 못하네.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이 없어 보이네. 이러한 것을 금융시장에서 일부 읽어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후에도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자료들이 업데이트돼서 나왔고 오늘도 올해 6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여전히 그 연속선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9월 이후에 지난해 12월, 올해 들어서는 3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6월 자료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방향성은 뭐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 연준 이사분들이 결정하는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만큼 금리를 낮추겠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덜 늦추고 늦게 낮추는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지난해 9월 이후 사실 9월은 새로웠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9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뭐 거의 9개월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은 별로 새로울 게 없다. 내지는 그러한 것이 점점 더 확인되어져 가고 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의 FOMC 자료, 뭐 공식적인 이름은 프로젝션 머티리얼입니다만 네네.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한 일주일간의 이러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은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감안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는 게 맞겠고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실업률 전망치는 좀 올려 잡은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연준의 행보는 저희가 어떻게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는 50bp 올해 한 인하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언제든지 뭐 하드 데이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원래 연준 이사분들은 말을 수시로 잘 바꾸시니까요. 네. 뭐 그래서 뭐 저는 이분들이 이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실현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미국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자료에 담긴 내용 뭐 가령 이런 거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3월 조사 때는 올해 성장률 1.7로 봤다가 1.4로 0.3 낮췄고 네. 내년은 1.8로 3월에 봤다가 오늘 발표된 자료는 1.6로 0.2%포인트 또 낮춘 반면에 PC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올해 물가 상승률 수준을 2.7로 보던 것을 3.0으로 높였고 내년에 2.2로 보던 것을 2.4로 또 높였고 뭐 이런 변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 미국의 적절한 정책 금리에 대한 응답은 3.0으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가령 뭐 내년 미 연준이 금리를 어느 만큼 낮추는 게 적절해 보이느냐. 3월 조사 때는 3.4라고 했다가 오늘 네. 새벽에는 3.6으로 0.2%포인트 높아졌고 27년에 대해서는 3.1에서 3.4로 0.3%포인트 높아졌으니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물가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게 됐고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걱정을 하게 됐고 그러한 속에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책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인된 FOMC였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하고 갈 게 점도표야 지금까지 언제나 틀려왔었고 네. 지금의 뉘앙스가 어떤지 정도가 우리가 힌트로 얻어가는 지표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점도표에 대한 변화보다 파월 의장이 했던 말 중에서 누구도 점도표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말이 이게 어떤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말로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립인데 약간 매파적인 뉘앙스를 보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어찌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사실은 그린스펀 이후 때부터긴 한데 중앙은행장들의 화법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본인이 무슨 전망을 하는지 못 알아채게 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만 미 연준 역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네.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걸 저희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부르죠.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예. 숫자를 보고 확인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뭐 나온 숫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후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러다 보니 뭐 정말 모르는 건지 또는 모르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것은 중앙은행장들의 화법이긴 하지만 뭐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코멘트였다고 봅니다. 사실 연준 통화 정책하면 이제 고용하고 물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뭔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용 시장도 약간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럼 연준은 계속해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왜 고용 쪽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물가일까요? 고용일까요? 뭐 이제는 기억도 가물하실 수 있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가 한번 샥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8월 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미국의 실업률이 4.1에서 4.3으로 0.2%포인트 올랐었고 네네. 제조업 PMI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고 제 기억에 일본 주가는 역사상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뭐 실업률이 높아져서 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고. 근데 그때 제가 뭐 아마 다른 쪽이긴 했던 것 같은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 침체라고 보이지도 않고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지는 흐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뭐 침체를 우려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졌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8월에 실업률이 뭐 그만큼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좀 기간을 넓혀서 네. 200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을 계산을 해보면 5.8입니다. 아.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네. 어떤 분들은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막 난리가 나서 막 사람들이 뭐 일도 못하고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했으니까 평균이 높아졌겠지. 뭐 일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럼 코로나 기간을 빼고 그 이전 한 2015년부터 19년까지 코로나 이전 평시 5년의 평균을 계산을 해봐도 4.4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저희가 그렇게 공포에 떨고 주가가 네, 영향을 네. 받았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이라든가 코로나 이전 평균에 비해서 낮았어요. 예. 그럼 지금의 실업률 수준이 또 그렇게 높으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또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지난해 연말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미국 예외주의, 미국의 독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지난해 연말까지 좀 이례적으로 좋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해가 바뀌면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진 듯이 느껴질 거다. 하지만 침체는 아닐 거다. 침체에 돌입하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뷰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성장률부터 물가, 고용 지표의 그 현상의 방향성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지
소장님께서는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위기로 갈 건 아니다라고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네. 저희들도 그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그냥 짧게만 이거 그냥 의견이자 뇌피셜일 수 있어서 좀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또 멍청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예.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금리 쪽으로 더 압박을 그러면 앞으로 더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양상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머릿속을 전망하는 일이 네. 제일 어렵죠.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네. 예, 맞추기도 어렵고 그냥 부질없기도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뭐 지난해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일 테니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몇 %의 관세율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매길까요? 사실 이런 게 궁금하셨던 걸 거 아니에요? 그 예측이 안 되죠. 예,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전 모르겠는데요. 예. 그리고 동시에 말씀드렸던 게, 저는 트럼프한테 물어봐도 트럼프도 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냥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세 전쟁을 벌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협박 수단이 돼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도 있고, 네. 또 해외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조세 수입을 거둬들여서 가뜩이나 안 좋은 미국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안 좋은 점도 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보복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이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인 나라니까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성장률에 악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물어보더라도 뭐 내가 언제 몇 % 관세를 한국한테 뭐 캐나다한테 매길게 뭐 이렇게 답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올해 봄부터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뭐 갑자기 뭐 몇 % 매긴다라고 했다가 뭐 일주일 뒤에 유예해 준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공격한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게 저는 트럼프조차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끝내면은 또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떨 때 올해 저희가 봤을 때 트럼프의 행동이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 가령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한테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그때 생각보다 중국이 세게 대응과 맞보복에 나서서 움찔한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는 더 다른 데 주목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서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부채가 많은데 예.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미국이 견딜 수 있을까? 미국의 국가 신인도나 미국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한테 매겼던 관세를 유예해 준 게 그것 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셀 아메리카 막 해가지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행동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있지 않나요?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같은 예. 금리,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말씀하셨던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게 변하면 트럼프가 움찔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올해 저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네. 지구상에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 보인다. 아, 인간. 하지만 예. 막을 수 있는 건 있어 보인다. 근데 사람이 아니다. 네. 뭐냐면 경제 변수다. 예. 경제 변수일 것 같다. 그래서 금리,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올해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고요. 뭐 꼭 제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여서 뿐만이 아니라 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많은 분들께서 뭐 미국의 매크로 경제 지표, 뭐 말씀하신 실업률, 네네. 물가 상승률, 또 금리 이러한 것들을 전보다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0년물 국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이제 만기 도래하는 국채 다시 리파이낸싱 하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야 되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일까요? 네. 그거 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예, 궁금해서 예.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너무 웃으실 것 같아서 이미 웃었어요 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뭐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진행자분께서 파월 보고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압박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낮은 금리를 원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뭐 경기 회복,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의 부채가 많은데 이자를 덜 내도 되고 부채 부담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만 그러냐? 사실 아니죠. 모든 정치인분들은 모든 나라의 정부는 다 저금리를 원합니다. 근데 역사상 이렇게 저금리로 뭐 저금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인플레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급진적인 극단적인 나치와 파시즘 같은 정당들이 득세를 해서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세계 경제가 교훈으로서 만든 시스템이 저는 중앙은행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분들이나 정부는 저금리를 원하겠지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은 물가만 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중앙은행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금리가 낮을수록 좋아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파월을 비롯한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네. 다른 것도 볼래요. 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줄다리가 이어지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년이면은 미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사람이 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시간 계속해서 뭐 파월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자꾸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어려워요. 일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창용 총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계속 동결을 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컨센을 잡고 있는데 이번 동결 이후에 한국은행 측에서의 방향성이나 스탠스는 좀 어떻게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행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예. 근데 뭐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자리를 빌어서 특히 뭐 어제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의 입장 또는 본인의 생각을 여러 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한은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금리를 내려도 비판을 받고 안 내려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예. 하지만 올해 봄에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금리를 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랬던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줘서 최근에 저희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딜레마 상황인 것은 당초 한은이 보았던 것보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세는 부진하고 그것이 가장 마지막 최근에 한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한은조차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0.8%로 낮췄던 이유고 이렇게 경기 부진에 대해서 한은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동시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곤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은 뭐 미 연준과 사실은 비슷한 건데요. 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해도 뭐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많이 안 낮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한국이라고 다르겠느냐.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그렇게 많이 못 낮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러한 경기 흐름에 있어서 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지난해에는 통화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들면서 저는 그것이 재정정책으로 옮겨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몇 차례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가계대출금리와 기업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낮춘 금리 인하 때문에 정책 여력은 상당 부분 소진을 했고 더더군다나 대외적으로 미 연준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리를 더 안 낮추려고 하고 있으니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재정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 역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 변수는 저는 금리보다는 재정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LR까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